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주간에 있었던 해외 증시, 있었던 일들, 뉴스거리들, 그 다음에 특징주까지 여기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사실 좋지 못하죠. 지금 거의 좋지 못하다라고 시작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벌써 몇 주가 흐른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섹터들은 다른 섹터들 빠질 때 또 오른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FOMC라는 또 주요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좀 매크로 좀 이슈거리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 마이너스 0.49% 하락했고요. S&P 마이너스 0.77% 하락. 나스닥이 또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3.12% 하락하면서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다우가 거의 10% 미만, S&P 500이 한 13% 정도, 나스닥이 22%니까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고점 대비했을 때는 더 많이 빠져 있겠죠. 추세가 FOMC 이후로도 크게 바뀌지 않은 미국 증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지금 에너지만 좀 눈에 띄죠. 6.8%니까 에너지. 아무래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높은 고유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수요 쪽에서는 지금 중국이 그 주요 도시들의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유 수요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러시아 중심으로 한 공급 문제, 공급 이슈, 그 다음에 중국발 또 수요, 원유 수요 이슈, 이 두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도저히 WTI 기준 빠지고 있지 않은 모습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도 보게 되면 제일 최상위에 있는 종목이 이제 코노코필립스라는 종목이죠. 에너지 기업이고요.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 역시나 좀 견고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이번 주 차트로 보게 돼도 지금 이제 이게 코노코필립스의 지금 차트인데 이 주봉이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시장이 워낙 빠질 때에는 물론 일부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른 대형 기술주, 다른 일반적인 대형주 미국의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코노코필립스 에너지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워낙 좀 눈에 띄는 그런 섹터,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코노코필립스 실적 나오고 쉐브론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 보고 있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신고가 부근에 굉장히 강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거의 유가랑 아무래도 비슷하게 좀 움직였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고가 부근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강세 나왔다가 진짜 좀 하락하는, 시장 빠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주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좀 플러스로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데이터 센터 칩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평가 분석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AMD의 매수세가 좀 상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경기 방어주 쪽, 아무래도 이제 지수로 봤을 때도 확실히 나스닥보다 다우가 확실히 버티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쪽, 특히 유틸리티 쪽, AT&T 주가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버라이즌도
뭐 실적 발표 후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면서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하락 종목도 워낙 많죠. 하나하나 다 꼬집어 볼 수는 없고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지금 세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차 또다시 그 증권거래위원회 SEC 쪽에서 지금 뭐 몇몇 중국 기업들의 예비 대출 명단 뭐 이런 소식들 그 다음에 주요 중국 기업들 아무래도 또다시 상패 우려가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징동닷컴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반등하나 했던 주가가 역시나 재차 또 규제, 미중 무역,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ADR 주식들 좀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같은 뭐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나스닥이 좋지 못하고 특히 기술주들 지금 거의 아마 뉴스, 이 증권 뉴스, 금융 뉴스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뭐 몇 년 만에 최고치다, 몇 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뭐 국채 금리, 뭐 통화, 지수, 뭐 등락폭, 변동성 전반적으로 지금 뭐 몇 년 만에 최고치다, 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CPI 지난번에 뭐 41년 만에 뭐 최고치다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 쪽도 지금 어제 이제 그 지난주죠. 바로 지난주에 이제 언더아머 아마 이제 웨이트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좀 급락이 나왔고요. 공급망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발 공급망 우려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 부진한 모습들 나와주면서 언더아머가 급락이 나왔고 여기에 지금 주로 유통 소비 쪽의 주가가 좀 같이 좀 움직여주면서 언더아머뿐만 아니라 아까도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갭하락 나왔고요. 지난주 마이너스 9% 하락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유통 쪽의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좋지 못하다라는 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뭐 워낙 그러니까 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수였죠. 그동안 워낙 시장에도 주목을 많이 했었고 기다렸었던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이미 뭐 많은 뉴스로 나왔겠지만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면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5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0.5% 50bp 금리가 이제 인상이 결정이 되었고 시장에서 그동안 한창 계속적으로 우려했었던 75bp 0.75%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날 이제 지수가 급등을 했었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빅스텝 0.75%의 가능성을 배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국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FOMC가 뭐 1분기 실적도 그랬고요. FOMC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실적은 뭐 많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매크로 이슈, 인플레이션 우려에 워낙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개별 기업들을 뭐 하나하나 뭐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저 아마존이 조금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쪽에 좀 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터카드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4월에 이제 전자상거래 쪽,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1.8% 감소. 사실 근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 벗어나고 있는 구간이고 경제 정상화 구간에서 당연히 온라인 쪽은 워낙 그동안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오프라인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거 사실 어느 정도 감안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다시 악재를 주면서 지금 아마존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 유통 뭐 쇼피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베이 다 지금 이미 그 전부터 추세가 좋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을 붙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과도하지 않나, 좀 억울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쪽이 워낙 뭐 섹터로 눈에 띄었었지만 이제 전통적인 섹터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에너지가 눈에 띄었었던 거고 지금 최근에 아마 이제 이따도 제가 ETF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리오포닉 쪽,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관련된 또 수요 업종들에 대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죠. 특히 여행주 쪽에서는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나왔을 때 좀 강세 보였었는데 그 후에는 조금 좀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박스권에서나마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박스권에서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주 같은 경우 중국 쪽은 뭐 이제 아마 휴장 계속 성강통 휴장이었고 해서 아마 거래하신 분들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현지 본토에서는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 역시 마이너스 수익률 마이너스 상해 1.5 심천 뭐 2% 정도 수준에서 올해도 중국이 미국보다 언더퍼폼하는 중국 아마 중화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항생도 전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YTD로 빠져 있다. 뭐 지금 상하이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베이징 쪽, 북경 쪽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봉쇄도 뭐 전면 봉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를 키워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국 당국에서는 우리 목표했던 경제 성장률 5.5%를 맞추겠다, 돈 풀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뭔가 뭐 화끈하게 뭔가를 풀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 특히 홍콩 항생의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계속적으로 나오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상패 우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맥을 못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거리들 FOMC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곡점으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그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코로나 봉쇄라던가 인플레이션 실적 우려 전반적으로 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뭔가 계기가 되지 못하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나 우리나라도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선택해 볼 수 있는 또 ETF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간단해요. 좀 편하면서도 직관적이면서도 그래도 해외 증시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는 여행과 관련된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점은 당연히 뭐 컨셉은 심플하죠. 리오프닝. 지금 이제 아마 주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확실히 조금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지인도 지금 여행 가가지고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지금 거의 뭐 세계 일주처럼 하고 있는데 신혼여행도 이제는 또 다시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동안 이제 뭐
막혀 있을 때는 뭐 남해, 뭐 제주도 뭐 이런 쪽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눈에 띄게 이제 확실히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특이 케이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좀 많이 벗어나면서 확실히 2019년에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섹터 ETF도 당연히 미리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지금 시점에서 뭔가 시작하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ETF 해외 증시에서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ETF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ETF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ETF는 AWAY라는 ETF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행 쪽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죠. 여행 쪽에 어떻게 보면 IT, 그러니까 뭐 플랫폼 사업을 하는 주로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이고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된 2020년 2월 12일이고요. 보유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여행, 뭐 호텔 항공 테마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행과 IT가 결합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30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운용 자산은 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 3천억 정도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작지 않지만 미국의 ETF들이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수준이고요. 여행 관련된 ETF, 리오프닝 관련된 ETF는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지금 제가 또 보여드렸지만 JETS라는 ETF는 이제 항공주 쪽에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PE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쪽, 여행 쪽인데 이제 반대로 또 항공 쪽은 좀 빼고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ETF예요. 그 다음에 BDZ는 이제 주로 호텔 쪽에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TRYP나 CRUZ도 이제 주로 리오프닝 여행 관련된 업종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의 특징, 여웨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뭐 에너지면 에너지,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뭐 경기 필수제면 필수 소비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여행 예약 쪽 예약할 수 있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뭐 부킹닷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호텔스 컴바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행 예약이나 이동 수단 쪽, 그다음에 뭐 숙박 아예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소개해 드리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ETF가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당장 지역 간 이동,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일 사실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만 코로나 풀린다 싶으면 슬금슬금 올라와서 주목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하반기 쪽에서도 잠깐 올라왔었고 21년 하반기에서도 잠깐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2020년 하반기 이때 좀 올라오다가 이쪽에서 확실히 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니까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빠졌다가 또 이제 반등하려고 하니까 또 오미크론이 또 여파, 물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여파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렇게 그런 주가 움직임을 상장 후에 좀 보여주었다가 이제는 지금 또다시 이제 리오프닝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뭐 이번 실적 발표에 계속 나왔었지만 뭐 물론 이제 조금씩 차변은 있었지만 뭐 델타에서도 뭐 역대 최고 예약률을 보였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 예약률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제회사인 마스터카드나 비자의 실적 발표에서도 이쪽 여행 쪽에 대한 결제 비중이 2019년 수준에 꽤 많이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전망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시장 당연히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여행 예약, 그 다음에 승차 공유,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우버가 있겠죠. 승차 공유,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원래 요즘 여행할 때 그냥 그 호텔 그 숙박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네이버 예약해서 가격 비교해보고,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호텔에서 컴마인 뭐 이런 해가지고 여러 업체들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도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단순히 숙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숙박과 관련된 경험까지,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조금 전통적인 여행, 뭐 호텔, 카지노, 크루즈 이런 전통적인 여행 산업보다는 조금은 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몇몇 뒤에 종목 코드에 지금 뭐 LN, AU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이제 미국 이외에 상장되어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은 아무래도 좀 미국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신 업체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일단 에어비앤비, 가장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여행할 때 쓰는 부킹닷컴, 그 다음에 뭐 트립어드바이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인 우버.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영국 기반 여행 서비스, 뭐 여행 플랫폼, 여행 솔루션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여행과 IT가 결합된 그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 여행 쪽, 플랫폼 이쪽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어느 한 종목이 뭐 특출나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4에서 6, 7%이 수준에서 포트폴리오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ETF들, 비교 ETF라고 해가지고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ETF들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올해 YTD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일단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고요. 다 마이너스인데 지수가 워낙 다 마이너스고, 이 리오프닝 관련된 ETF들도 사실 이제 리오프닝이란 테마가 뭐 신선한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이 관련된 ETF, 이제 타이거 여행 레저 뭐 그런 ETF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해외 주식에는 또 어떤 게 있냐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지금 시점에서 리오프닝이 가니까 이걸 사라 뭐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이 ETF들 보게 되면 제일 그래도 선방했었던 ETF가 JETS.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항공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뭐 당연히 뭐 그동안에 지역도 못 가고 국가 간의 이동, 특히 아예 뭐 격리해야 되니까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가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리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동안 좀 억눌러져 있던 수요가 폭발하는 점에서 상대적으로는 물론 이제 YTD는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올해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 뭐 그렇게 신선한 모멘텀은 아니기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에 경기 둔화까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악재들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확실히 경제 정상화라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리오프닝 여행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관련된 섹터나 기업들은 충분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확실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해는 올해가 처음이죠. 작년에는 물론 2020년에는 이제 거의 발발한 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워낙 최악이었고, 21년에는 뭐 조금은 풀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변이가 나오면서 아예 뭐 정상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확실히 좀 많이 풀리는 모습. 우리나라도 2년 만에 야외 한정이지만 마스크 다 안 써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미 이게 다 철진한 모멘텀이니까 뭐 지금 와서 뭐 하냐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워낙 뭐 눈에 띄는 기업들은 섹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 기업들이 뭐 완전 옛날에 그런 이제 전통적으로 다오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어쨌든 좀 새로운 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뭐 우버도 그렇고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들, 새로운 사업, 새로운 모델, 신모델을 나름 이 업계에 갖고 이제 등장한 기업들을 위주로 담겨져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FOMC를 중심으로 한 매크로 이슈, 그 다음에 특징주 몇 가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ETF로는 리오프닝 쪽 시장이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리오프닝,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여행과 IT가 결합된 ETF 어웨이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이 제 옷 색깔처럼 이렇게 파랗게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지 또 미리미리 움직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바닥은 보일 거고, 눈에 보이는 악재들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가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내셔가지고 충분히 여기저기서 좀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힘도 내시고 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충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